안녕하세요, 홍콩 본색입니다. 왕가위 감독의 감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은 왕가위 감독의 명작 타락천사의 촬영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중경삼님과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같은 영화로 기획되었지만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져서 결국 따로 개봉하게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경삼님과 겹치는 촬영지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후속작이라고만 보기엔 아쉬운데요. 타락천사만의 고유한 분위기, 홍콩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고독함과 잔잔한 열기가 이 영화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매력이 살아 숨쉬는 촬영지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약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영화를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타락천사의 낭만이 깃든 홍콩의 밤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제 영상은 영화에서 해당 장소가 가장 처음 등장한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타락천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장소는 바로 사유안호 역입니다. 킬러인 여명과 그 파트너인 이가은이 아지트로 향할 때 등장하는 장면이죠.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분위기가 멋있게 다가왔던 장면 같습니다. 일단 영화와 한번 같은 구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유안호 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이가은과 여명이 걸어갔던 길은 이 길입니다. 여명이 나온 부분과 이가은이 나온 부분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여명이 나온 부분은 왼쪽, 이가은이 나온 부분은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사유안호 역에 이런 에스컬레이터 구조가 똑같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층 포스터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도랑 최대한 비슷하게 보여드리긴 할 건데 포스터 위치가 영화와 다를 경우에는 층이 다른 경우입니다. 저도 이거를 편집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두 층의 영상을 섞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서 겨우 이가은이 올라오는 구도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도 구도는 맞는데 다른 층을 찍었네요. 그래서 제가 찍은 영상 중에는 내려가는 구도지만 영화 속과 같은 층 영상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명이 나가는 장면을 끝으로 사유안호에서 촬영된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상에는 이곳이 완차이역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서 완차이역이랑 사유안호역 그리고 영화 속 장면까지 한꺼번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가 완차이역인데요. 일단 색감이 많이 다르죠? 영화 촬영 당시에는 다른 색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언급했던 포스터가 여기는 양쪽 다 있네요. 다른 층의 포스터 역시 영화 속 위치하고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위치를 바꾸는 공사를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차이역이라는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전에 이 부분을 보면 완차이역보다는 사유안호 역이 영화 속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저도 사유안호 역이 맞는 장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명이 올라가는 장면에서 차이완역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는데 완차이역에서는 케네디타운역 표지판이 있고 사유안호 역에서는 영화 속과 같은 차이완역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완차이역이라고 주장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킬러 여명의 아지트 위만 스퀘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곳은 쿤통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화 속에서도 MTR이 아지트 바로 옆으로 지나가서 그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죠. 여명의 파트너인 이가은이 이곳을 청소해주기도 하고
중경삼님의 왕페이처럼 짝사랑하는 여명을 몰래 스토킹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1분란관이라는 한자가 눈에 띌 텐데요. 분란은 핀란드를 뜻하는 말이므로 직역하면 핀란드 제1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기록에 따르면 사우나로 사용되었고 여명의 아지트는 건물 직원들이 사용하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쿤통역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쿤통역도 영화 속에 잠시 등장합니다. 저는 이 쿤통역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쿤통역으로 가기 위해 MTR을 탔습니다. 아마 이가은이 바라봤을 것 같은 풍경을 지나 쿤통역에 도착했습니다. 영화 속 장면에서는 스크린도어나 몇몇 시설 없이 허허 벌판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눈에 띄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쿤통역을 나와 여명의 아지트가 있던 위치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쿤통역에서 나와 조금만 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쿤통역이 꽤 커서 잠시 헤맸습니다. 위만스퀘어는 APM 건물과 마주하고 있는데 이 APM 건물은 지하철 내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왼쪽 건물이 APM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여명의 아지트였던 위만스퀘어입니다. 현재 이 근처는 모두 재개발되어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찾기 위해 구글 로드뷰의 기록을 참고하겠습니다. 제1분란관이라고 쓰인 건물 옆 도로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이고 도로에 적힌 글씨와 영화 속 글씨를 비교해보면 여기가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중경삼님 양조위 집이 없어졌을 때보다 더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여명의 아지트가 있던 위만스퀘어가 재개발된 곳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만스퀘어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종합 쇼핑몰 기능은 그대로 하면서 광장 등 여러가지 여가시설이 추가된 모습입니다. 바깥쪽 테라스에서 MTR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문이 다 닫혀 있네요. 일단 이것으로 쿤통역과 위만스퀘어에 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촬영지는 여명이 처음으로 청부살인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파트너인 이가은이 먼저 탐색하러 오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장소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반부에 금성무와 양첸이가 난투극에 휘말리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같은 구도에서 비교해보면 동일한 장소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리퉁 스트리트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리퉁 거리인데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구글 지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있는 리퉁 거리이고 그 옆에 있는 도로에 여명이 암살을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네, 일단 도착했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이 건물입니다. 오기 전에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 참 뭐랄까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은 거의 안 남아 있는데 일본의 한 블로거 분이 올리신 예전 가게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이 건물 바로 옆이 여명의 마지막 총격신 장소입니다. 다음 장소는 짧은 장면이지만 영화에 몇 번 등장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여명이 첫 살인을 하러 가는 장면에서 등장하며 두 번째는 첫 살인 이후 돌아가는 길에 옛 친구를 만나는 장면에서 다시 나옵니다. 두 장면이 같은 장소라는 것은 구조물 뿐만 아니라 당시 간판들의 위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인데 지금 여긴 것 같아. 아, 여기네. 여기가 뭐냐면 타락천사 그 미니버스에서 막 친구 만나잖아. 나 타락천사 기억이 잘 안 나. 아, 여기도 건너자. 지금 보이는 뷰가 여명이 미니버스에서 봤던 방향입니다. 한 블럭 뒤에서 촬영해야 더 완벽한 구도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물 위주로 촬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밝기를 조절하고 확대한 영화 속 이미지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마카티 펍 앤 디스코라는 간판 역시 여명이 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 간판은 두 번째 장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장면에서도 아주 작게나마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일로 가야 될 것 같아. 다음은 카이탁 공항입니다. 타락천사에서는 여명이 살인 이후에 몸을 피하려고 이용하는 설정인 듯 합니다. 타락천사에서는 짧게 나왔지만 전편인 중경삼림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었죠. 이 부분은 중경삼림 편에서 한번 설명했으니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철거되어 공원과 쇼핑 등의 문화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에 찍은 거라 아직 공사 중인 부분이 많은데 현재는 그래도 꽤 많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영화의 핵심 장소 중 하나인 청킹하우스입니다. 중경삼림 편에서도 짧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타락천사에서는 금성무와 그의 아버지 진만뇌가 거주하는 곳이며 이가은 또한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이가은이 금성무가 경찰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며 등장하고 금성무와 그의 아버지의 깨알 같은 케미를 보여주던 곳이기도 합니다. 금성무의 아버지 역으로 나온 진만뇌는 청킹하우스의 관리자로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실제로도 이곳의 관리자였다는 점입니다. 즉, 왕가이 감독은 청킹하우스의 실제 관리자를 캐스팅했고, 이 배우는 1996년에 열린 제15회 홍콩 영화 금상장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 해 촬영상은 크리스토퍼 도일이 수상했고요. 편집상 또한 타락천사의 장숙평이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주연상은 서유기 설리기연의 주성치가 수상했습니다. 청킹하우스가 있는 청킹맨션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이곳은 제가 하루 숙박을 하긴 했지만 카메라를 들고 숙소를 계속 돌아다니는 걸 이상하게 여기셔서 오래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촬영은 촬영된 영상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네 숙소에서? 이곳은 작중 초반에 금성무 아버지인 진만뇌와 이가은이 마주치는 곳입니다. 이러한 연속된 창문이 나오는 구간은 이곳밖에 없기도 하고, 자세히 보시면 현실 속 동선과 마찬가지로 진만뇌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만뇌가 수건을 갖고 나온 곳이자 바로 뒤에 이가은이 들어가서 세탁기를 돌리며 금성무에게 신호를 주는 저 방이 런드리 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복도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럴 땐 방 번호나 로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로비 뒤쪽 복도인데 영화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뷰는 TV를 보던 진만뇌에게 금성무가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던 장면입니다. 목재의 데스크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기둥도 거울 기둥으로 바뀌었네요. 영화 후반부에 진만뇌가 죽고 나서 금성무가 아버지를 추억할 때도 이곳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이쪽은 진만뇌가 TV를 볼 때 금성무가 종종 걸터앉던 곳입니다. 이제 영화 속에 나온 다양한 각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위치 오른쪽 벽 뒤에서 데스크 쪽을 바라보면 초반에 경찰이 찾아왔을 때 금성무가 숨어서 지켜보는 장면과 같은 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들어갔던 곳은 바지를 잡고 들어가는 금성무의 자세로 보아 그때도 화장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쪽에서 보여지는 뷰도 현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금성무와 진만뇌가 살던 방인데 영화 속에서 대놓고 호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전화로 영화 속 그들의 방과 같은 호수인 534호를 예약했었습니다. 可以吗？好，谢谢。 호수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534호는 적어도 이런 막다른 방 구조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실이나 변기 그리고 창문의 위치도 그렇고 이 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다 크게 바뀌었지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좀 더 둘러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비로 나가는 길에 이 구도로 보면 금성무가 비디오를 시청 중인 아버지를 몰래 보는 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이 외국인들과 마찰이 있던 출구 바로 앞에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속 장면은 다 끝났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청킹하우스는 지금 제가 있는 5층과 아래에 4층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내려오시면 이렇게 청킹하우스 4층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타락천사 DVD 특전 영상에는 양채니와 금성무가 진만회를 만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래층에서 촬영되었는데요. 그래서 영화 속의 로비 이외의 다른 장면도 아래층에서 찍었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추가로 제가 그 영화 1000mm에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장만옥과 여명이 숙박업소에서 도일 커플하고 마주치는 장면 있잖아요. 이곳 역시 청킹하우스 4층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특전 영상과 비교해봐도 되지만 청킹맨션 홈페이지의 메인 사진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건지 영화 속에서는 527호로 표시했네요. 데스크의 기둥과 시계 등을 보면 4층의 청킹맨션이지만 그라운드 플로어를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따라 그때는 5층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청킹하우스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경삼님 편에도 나왔던 바텀스업입니다. 작중 이가은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나오며 여명이 그런 이가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입니다. 중경삼님 때는 안 보이던 주크박스가 눈에 띄는데요. 사실 중경삼님에서도 초반에 주크박스가 등장해서 같은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크박스는 중경삼님 편에서 설명드린 월리맷 라운지에 있습니다. 현재 바텀스업은 식당으로 변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경삼님 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속에 잠깐 나왔던 장면입니다. 금성무가 이발소에서 진휘홍을 만나 강제로 머리를 깎는 장면인데요. 여명과 이가은으로 한껏 무거워져 있던 영화 분위기를 밝고 재미있게 해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명이 나오는 부분을 좋아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어서 내부 촬영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간판이라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글 사진들을 보면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통로까지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내부를 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나중에 아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장면인데요. 사실 장면에 해당하는 장소를 찾았다기보다는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넣었습니다. 바로 영화 속에 나온 아이스크림 트럭인데요. 일단 모바일 소프트의 아이스크림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콩에는 많은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모바일 소프트라는 브랜드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천사에 나온 아이스크림 트럭은 카오룬 데어리의 아이스크림 트럭이거든요. 물론 왕가이 감독이 영화를 위해서 따로 아이스크림 트럭을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신기하게도 카오룬 데어리의 아이스크림 트럭에 대한 정보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홍콩에 살고 계신 분의 증언이나 서적 등의 자료로 확인이 되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카오룬 데어리의 아이스크림 트럭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명이 두 번째 살인을 하게 되는 미용실입니다. 이전 살인과 마찬가지로 정찰 역할의 이가은과 살인 담당인 여명의 모습이 번갈아 나오며 스타일리쉬한 연출과 음악이 돋보였던 장면입니다. 이 미용실은 당시에도 미용실이었고 현재도 이름을 바꿔 같은 업종으로 영업 중입니다. 위치는 바텀 수업이 있던 위치에서 몇 걸음만 옆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입구는 여명이 걸어갔던 위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촬영하지 못한 다른 출입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여명의 타겟인 외국인이 딸을 안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곳이 제가 들어온 입구인 것 같습니다. 미용사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 그때부터 일하셨는지 여쭤봤는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당시에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호텔에서 일하셨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신 거라고 하셔서 기존 미용실이 그대로 이어져 온 건 아닌 듯 합니다. 일단 온 김에 머리를 잘랐는데 영상에 담기진 않았지만 바버샵 스타일로 잘라주셨습니다. 머리를 자른 후에 조금 촬영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허락해 주시긴 했는데 이때 손님이 저밖에 없어서 다들 저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눈치 보여서 너무 많이 둘러보지는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장소는 중경삼림 편에서도 나온 맥도날드입니다. 중경삼림 편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입구만 보여드렸었는데 타락천사에서는 맥도날드 내부 모습까지 촬영되었기 때문에 현재 맥도날드 내부까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건물의 대략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추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명과 망문이가 앉아있는 곳부터 찾아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제 생각에 지하에 있는 벽을 함부로 헐진 않았을 것 같아서 여명과 망문이 뒤에 그 문과 그 너머의 공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침 둘러보다 보니까 그 문과 비슷한 장소를 찾았는데요. 이 문 두 개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나 주변의 배치 등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찾던 그 위치가 맞다면 이 바로 앞이 여명과 망문이가 만났던 곳 같습니다. 지금은 배치가 많이 바뀌어서 그때의 감성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가볍게 기분 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한 게 맞다는 전제하에 문 옆에 이 공간이 망문이가 맨 처음 식사를 하던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구도는 정반대지만 여명과 망문이가 나갈 때의 시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맥도날드 장면에서 이어지는 망문이가 여명을 유혹하는 계단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망문이 뒤에 한글 간판으로 유명한 곳이죠. 참고로 저 간판은 원래 이곳에 붙어있던 것은 아니고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장치로 빌려왔다고 합니다. 부산식품이라는 업체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커우 로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 건물을 다시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이 장면은 영화 중후반부 이후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망문이가 여명을 붙잡으며 화를 내는 장면에서 나오죠. 일단 이곳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바버샵 바로 맞은편인데 영화에서 이 장면이 처음 시작할 때 자세히 보시면 입구 근처의 패턴이 특이합니다.
이 패턴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2009년 구글 스트리트 뷰를 보면 영화 속 모습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열려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곳 입구는 지나다닐 때마다 열려 있는 걸 보니 방문객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올라가진 않고 딱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그냥 돌아갔는데 나중에 비 오는 날 영화 속 감성을 느껴보려고 이곳 맞은편에서 한잔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여기가 나와요. 저기가 이거 나와? 여기 옆에 그 애슐리 다오 11A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로 여명이랑 망문이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망문이 집이 여기거든요. 그래갖고 다음은 허유산이라는 가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금성모의 장면입니다. 타락천사 영화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편인데 금성모가 일하는 장면들은 모두 코믹한 느낌이 있어서 작품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밝게 해주는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허유산은 홍콩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였고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홍콩 시위와 코로나가 겹치면서 현재는 거의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의외로 우리나라 IFC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IFC몰은 제가 좋아하는 홍콩의 남기라는 쌀국수 브랜드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인데 다음에 가면 허유산도 같이 들러봐야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공실이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거의 몇 년째 공실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근처가 랑카이퐁 일대라 좀 의아스럽긴 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작중 금성무가 호객행위를 할 때 손짓을 랑카이퐁 쪽으로 하는데 사실 호객행위를 할 만큼의 업소는 다 랑카이퐁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실 고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양채니와 금성무가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뒤 장면 전환되면서 나오는 술집인데 멍 때리고 있는 양채니와 그런 양채니에게 수작을 부리는 금성무의 코믹한 장면이 나옵니다. 해당 술집 위치는 중경삼림에서 양조위가 왕폐위를 기다리던 캘리포니아 타워 바로 건너편입니다. 운영도 오랫동안 해왔고 랑카이퐁 내에서는 평판이 좋은 술집이라고 합니다. 아마 카메라 구도는 이렇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밖에서만 찍고 가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그들이 앉아 있었을 만한 위치에서 술을 마셔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랑카이퐁에서 마시는 술값치고는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는 술값이 조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한 잔 마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곳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내부를 보여드리고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무와 양채니가 데이트를 했던 축구장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홍콩 대구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축구장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에서 양채니와 약속을 했다가 금성무가 바람 맞는 장면도 나오죠. 일단 처음에 잠깐 등장하는 곳은 축구장 옆 건물인데 이 건물은 남아체육협회, 영어 약자는 SCAA라고 하며 놀랍게도 아비정전에서 장만옥이 일하던 스낵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타락천사 속 구도는 나오지 않아서 다른 구도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나중에 아비정전 편을 하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바로 축구장이 보이는데 아쉽게도 이날은 축구장이 닫혀 있어서 내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알게 된 건데 이 홍콩 축구장이 예전에 2001년 파라과이전에서 김병지 선수가 드리블을 했던 그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 내용과 제가 촬영하지 못한 축구장 내부가 나오는 영상을 찾았거든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니어스라는 채널인데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채널이지만 이번 영상하고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링크를 못 찾으신 분들은 스포츠니어스 김병지 드리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2001년 파라과이전을 보시면서 축구장 내부를 함께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보시다시피 모든 문이 다 막혀 있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인데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장소죠. 중경삼림 편에서 왕페이가 일하던 그곳입니다. 중경삼림에서는 손님으로 왔던 금성무가 지금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재밌습니다. 이곳을 가려면 조금 전 설명드린 D26 술집과 캘리포니아 타워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는 편의점으로 변해 있으며 중경삼림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일본 꼬치구이 스타일의 가게인 고미토리입니다. 금성무가 일하는 곳이며 여기서 여명을 만나기도 하고 가게 주인인 사토씨의 비디오 영상에 감명을 받아 비디오를 찍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편집을 하다 알게 된 건데 이 사장 역할을 맡은 사이토라는 배우는 실제로 이 가게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게에 처음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사장님 얼굴이 살짝 찍히긴 했지만 여기다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직접 이곳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촬영한 영상이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느낌을 설명드리면 영화 속에서는 공간이 꽤 넓어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좁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여명이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앉았습니다. 영화 속 이 구도가 지금 구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뒤에 풍등도 그대로 있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과 구글 리뷰들을 종합해보면 일본어를 잘하는 손님이나 친한 손님이 아니면 대체로 불친절한 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첫 마디도 광동어로 인사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꼬치구이는 제가 원래 아무거나 잘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아요.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참 아쉬운 촬영지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에서 망문이와 이가은이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이때 서로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와 묘한 기류를 잃고 멈춰서게 되죠. 이곳은 중경삼림에서도 삭제된 영상에 있을 만큼 왕가희 감독이 꼭 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홍콩 여행을 다니면 어쨌든 한두 번씩은 지나가게 되는 통로긴 합니다. 이곳은 센트럴역 D번 출구인데, 영화 속에서 망문이가 있던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가은이 있던 위치는 반대편인 이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센트럴역의 모든 출구를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통로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의 패러디로 쓰였기 때문에 아마 영화는 모르셔도 이 장면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이가은과 여명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는 곳이며,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망문 위의 장면입니다. 이곳은 마이커피라고 하는 곳인데 엔딩 크레딧에도 등장하죠. 사실 한국인들에게 이 장소보다 영화 속에서 더 눈에 띄는 건 그 옆에 3호정이라는 간판이었을 겁니다. 현재는 호텔이 들어서 있으며, 이 호텔의 위치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미용실의 바로 옆입니다. 네, 드디어 여명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파트너인 이가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암살을 하려고 가게에 들렸으나 역으로 살해당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이 가게는 그때 상하이 369 반점이라는 가게 이름이었는데 현재는 은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다른 암살 장소의 옆입니다. 또한 금성무의 바버샵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상하이 369 반점은 완차이역 위쪽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작중 실현당한 공감대를 가진 이가은과 금성무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가은은 담배를 피면서 면 요리를 먹고 있고, 금성무는 뒤에서 싸우고 있는 기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수지의 Yes No Maybe 뮤직비디오는 전반적으로 왕가의 스타일을 오마주했는데 이 장면도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현재 K11 아틀리에라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으며 문화, 예술 분야의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흔적은 전혀 없으며 구글 로드뷰로 확인해보면 그래도 2011년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이곳이 바로 해당 장소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게에서 만난 이가은과 금성무가 의기투합이라도 했는지 같이 도로를 질주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오토바이 질주 장면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나왔지만 금성무의 첫 등장 때도 나왔고 양채니와 금발령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도 나왔습니다. 또 양채니와 축구장을 갈 때도 나왔었죠. 현재 이곳의 촬영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홍암에서 출발하는 크로스하버 터널이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크로스하버 터널의 경우에는 입구와 출구에 독특한 구조물이 있기도 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확실히 자딘하우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크로스하버 터널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차 검증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위에 언급된 두 터널을 다 가봤습니다. 먼저 크로스하버 터널입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첫 번째 택시 아저씨는 제가 분명 해당 터널로 가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삥 돌아서 다른 길로 가주셨습니다.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 다시 크로스하버 터널로 가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결국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을 다시 건너서 다른 택시를 타고 한 번 더 건너봤습니다. 확실히 입구와 출구의 모양이 독특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꽤 평평한 터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영화 속 느낌과 같이 굴곡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딘하우스 옆의 터널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확실하게 이곳으로 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이 짧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꽤 길어 보이는데 말이죠. 아마 카메라 구도를 극적으로 틀어서 최대한 길게 보이도록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곳에서 촬영할 순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 같은 경우, 이런 직선의 긴 구간은 자딘하우스 옆 터널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로스하버 터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됐든 메인은 자딘하우스 옆에 이 터널이니 영화 속 장면과 비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타락천사 영화는 이게 끝입니다만 DVD 특전으로 제공되는 스페셜 영상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 드라이브를 했던 이가은과 금성무가 주유소에 도착해서 키스를 하지만 어쩐지 여기서도 금성무는 이가은에게 외면을 받는데요. 기분이 상해버린 금성무는 혼자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서 이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현재 이 장소는 아직 주유소로 운행 중입니다. 영상 속 구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주유소는 사실 홍콩 중심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람테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침사추이 등에서 출발하면 꽤 많은 시간을 이동하는데 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지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단 하나 낭만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라이트 기차를 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뭔가 홍콩이 아니라 일본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기차는 일반적인 홍콩에 지치신 분들에게는 꽤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 스페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온 위치도 심심해서 찾아봤는데요. 도로 위에 통로와 중국은행 타워, 그리고 주변 건물들의 위치를 고려하여 찾았습니다. 네, 딱 맞는 위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성무는 저 방향으로 쭉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영상에서 꼭 넣고 싶었지만 결국 못 넣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물함 씬인데요.
중경삼림에서는 임청아가 권총을 얻기 위해 사물함을 이용했는데 타락천사에서는 이가은과 여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물함을 사용합니다. 임청아가 올라갈 때 자세히 보시면 PO박스라는 글씨와 함께 업무시간 안내가 붙어 있는데 PO박스는 포스트 오피스 박스, 즉 우편사서함을 뜻합니다. 홍콩에서는 보통 우체국에 이렇게 고유번호를 지정해서 PO박스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장소를 찾는데 오래 걸린 이유가 인터넷상에서는 촬영지가 카이탁 공항이다, 미라도 맨션이다 하는 여러 설들이 있어서 팩트체크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소를 찾을 때 단순 검색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적을 통해 검증하는 편인데요. 이번 타락천사 촬영지의 경우에도 서적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타락천사의 대략적인 촬영지가 나와 있는 팜플렛이고요. 이건 타락천사 사진집인데 촬영 감독인 크리스토퍼 도일의 메모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촬영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중국 우학회에서 발간한 홍콩 우체국 관련 서적을 구입했습니다. 배송비 포함 30만원이 넘는 거금을 들였고 당분간은 라면만 먹고, 이 책에는 홍콩 내 모든 우체국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실려 있는데요. 이 책을 보기 전에 한 5, 6곳 정도의 우체국을 추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림과 타락천사 촬영지를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찍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촬영지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주유소처럼 멀리 떨어진 장소도 있긴 하지만 전체 촬영지의 90% 정도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물함 장면은 중경삼림과 타락천사 두 영화에 모두 등장하므로 해당하는 우체국 범위가 더 좁혀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제네럴 포스트 오피스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PO박스 색감은 영화 속과 많이 다른 느낌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책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도 하늘색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촬영 시점과 큰 차이가 없으니 당시에도 같은 색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영화를 다시 보니 옆 벽과 비교했을 때 묘하게 하늘색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영화와 비슷한 느낌을 재현해보기 위해 백열전구 조명 아래에서도 확인해봤는데 어떤가요? 결국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이 사물함 씬의 최종 결론은 제가 공지드린 중경삼림 재업로드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편집과 촬영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는데요.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